2021 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서는 미국이 결승전에서 캐나다를 꺾고 4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 2020-2021 KHL은 트레이드 데드라인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KHL의 최근 동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254회 시작합니다. (254회) 문을 연 비하인더넷입니다.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와 이현섭 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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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새해 첫 녹음 비하인더넷 254회입니다. 새해 첫 녹음이니까 원더스포츠와 비하인더넷을 대표해서 우리 박김찬 PD님이 애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 때문에 연말도 연말 같지가 않고 연초도 연초 같지가 않은데 힘들 때일수록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게 사람 일로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잘 버티고 멘탈 잘 부여잡으면서 새해 복 많이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코로나 조심하시고 좀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면서 2021년 올 한 해도 뭐 저희 비하인더넷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드리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254회 오늘도 국내 소식이 특별할 게 없어서 해외 소식 위주로 중심으로 꾸며볼 테고요. 댓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 3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12월 24일에 모두 달린 댓글이군요. 이정주님 일바다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마님이 오늘 스케줄 나옴 보스턴 플로리다 유관중 확정이라고 댓글 주셨군요. NHL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각 팀마다 각 홈 경기장마다 다릅니다. 유관중 하는 데도 있고 무관중 하는 데도 있고. 근데 24일 당일에 보스턴과 플로리다 유관중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주셨군요. 그리고 고고식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시즌은 아니지만 NHL 입문하고 나서 맞이하는 첫 시즌이라 기대됩니다. 흐흐라는 댓글을 또 유튜브에 남겨주셨습니다. NHL 이제 처음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군요. 그런데 이번 NHL 시즌이 좀 많이 특수한 시즌이라서 또 그런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3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남은킴님이 또 오랜만에 24일에 댓글을 주셨네요. 자, 달라진 킹스가 나타났습니다. 다 죽었어! 라고 달아주셨어요. LA 킹스 팬이신데 킹스가 달라졌다는.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마음가짐이 달라졌겠죠. 네. 이제 잘해야 된다? 네, 새 시즌 새 출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작년보다는 좋을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그 좋아진 거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해 주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LA랑 오타와는 올해는 작년만큼 못하진 않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NHL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고 LA 킹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LA 킹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만큼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제가 움찔했는데 오늘 LA 킹스 저지를 읽고 오신 이현섭 기자님이에요. 왜 오늘 이 저지가 나왔는지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저희 비하인더넷 애청자 여러분들 그동안의 댓글들을 보면 각 팀별로 이제 팬심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여러 팀의 그 애정이 분포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속속 팀 상황에 따라서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댓글로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더 재미있는 NHL 새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또 의견 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까지 저희 비하인드넷 회차에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또 새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후원도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54회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잠시 후에 들어가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2021 I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대회 리뷰 시간입니다. 대회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을 안 했고 2주 만에 녹음을 하게 됐는데 그 2주 사이에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이 모두 시작과 또 끝을 마무리했고요.
이 대회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저희가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현석 기자와 함께 대회 특징부터 해서 조별리그 또 8강 토너먼트 이후 승부까지 한 팀씩 이번 대회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각 팀별로 어떻게 명암이 엇갈렸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회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캐나다 원래 이제 정식은 에드먼턴 레드 디어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에드먼턴에서만 개최가 됐고요. 예. 12월 25일부터 1월 5일까지 개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뭐 매년 연말 연시를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을 통해서 맞이하곤 했었는데 그렇죠. 뭐 기간은 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올해는 NHL이 없기 때문에 거의 유럽 쪽 하키 이제 시즌 제외하면은 이제 북미 쪽에서는 사실상 이걸로 이제 시즌을 시작하는 느낌이 올해는 됐고요. 좀 예. 특별한 부분이고 IIHF가 원래 예전부터 이제 최근에 A조, B조 나눠가지고 두 도시에서 이제 치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도 에드먼턴과 레드디어에서 각각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막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나눠서 이제 또 그렇죠. 개최를 하고 A조는 뭐 이곳에서 B조는 저곳에서 예, 이런 뭐 식으로. 당장 올해 월드 챔피언십 라트비아랑 벨라루스인데 두 양국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그 좀 여담인데 아무튼 그렇게까지도 이제 되고 있다. 예. 올해 월드 챔피언십은 그렇게 개최될 예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 몰라요. 그래서 뭐 양국의 상황이 또 안 좋다. 지금 라트비아가 거의 그 국교를 거의 뭐 이제 외교적인 그런 관계까지도 지속하지 않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로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는 예, 2개의 도시나 2개의 나라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치르는데 이번 대회도 그렇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에드먼턴에서 치르게 됐다라는 부분을 전에 언급드리고 가고 싶네요. 네, 에드먼턴이면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홈 구장이죠. 로저스 플레이스에서 모든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그 NHL 버블에서 이제 진행되듯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제 뭐 NHL에서도 이제 방식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버블 생활 같은 부분은 예, 뭐 거의 동일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 대회는 역시나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아주 좀 긴장감 속에 조금의 어떤 불안감을 안고 출발을 했던 대회인데요. 대회 시작하기 전부터 좀 방해를 받긴 했어요. 많이 방해를 받았죠. 네. 대회 전부터 캠프 상황에서 확진자가 막 나오면서 팀별로 좀 전력이 빠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큰 피해를 받지 않았나. 스웨덴이요.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두 팀 중에 하나가 스웨덴인데 캠프 단계에서 확진자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코치, 어시스턴트 코치를 비롯한 후보 선수들, 이제 대표 후보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예. 꽤 많이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도 일부 자원들이 캠프 단계에서 이탈을 하면서 뭐랄까 완벽한 느낌의 캠프가 어떻게 보면 진짜 주니어에서 이제 부상만 아니면은 제일 이제 뛰어난 선수들이 캠프에서 일단은 다 모여가지고 한번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방해를 받았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점이고 예. 어떻게 또 오스트리아나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A팀을 꾸려 나와도 솔직히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준수한 자원들이 빠지면 또 이제 이것도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탈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여러 팀들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전력에 큰 손실을 입고 대회를 맞이하게 됐던 이번 대회 또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또 예년과 다른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강등 승격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예, 뭐 밑에 레벨 단위가 다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승격 강등이 없습니다. 올라올 팀도 없었고 예. 따라서 내려갈 팀도 없는 상황에서 대회를 예,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조금 마음 편했죠. 솔직히 말하면 오스트리아는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강등이 매우 유력한 팀으로 꼽혔었는데요. 예, 근데 살았죠. 이제 저쪽은 사실 이제 독일 아니면은 스위스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슬로바키아도 가능성이 있었고, 근데 오스트리아보다는 다 센 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많이 이제 걱정을 했을 거예요. 이제 원래 보통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팀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래도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 강등 라운드 경기도 없었고요. 이제 승격 강등도 없었습니다. 예. 참 결승전만큼이나 긴장감이 도는 강등 라운드 경기이곤 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경기는 없었다는 또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조별 리그부터 출발해서 한 팀씩 이제 밑에 순위부터 이번 대회의 상황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요. 조별리그는 현지 시각 기준으로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 예년과 마찬가지로 총 10팀이 참가를 했고요. 5팀씩 A조와 B조로 나눠서 팀당 4경기씩 조별리그를 치렀죠. 그래서 각 조 1위부터 4위까지는 8강 토너먼트로 진출하게 되고 각 조 최하위 5위 팀은 원래는 이제 강등 라운드 경기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경기는 없이 이제 뭐 조 5위로 이제 최종 대회 마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조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A조의 최종 순위를 정리를 해드리면 1위 캐나다 4전 4정규승 승점 12점이었고요. 2위는 핀란드 3승 1패 승점 9점. 3위는 독일 연장승 포함해서 2승 2패 승점 5점이었습니다. 4위는 슬로바키아 1승 3패 승점 4점이었고요. 그리고 최하위 5위가 스위스 4전 4정규패 승점 0점. 이렇게 순위가 갈렸습니다. 뭐 예상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상위 4팀은 잠시 후에 토너먼트 이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고 A조 최하위로 대회를 마감한 스위스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스위스가 승점을 1점도 챙기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회 최종 9위로 대회를 끝냈습니다. 어려웠던 조별 리그였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였나요? 어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독일, 슬로바키아, 스위스가 지금 이게 라운드 로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결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제 승점 상에서 보통은. 예. 근데 스위스급의 팀이 승점을 1점도 못 탔다라는 건 조금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 2위를 했었거든요. 스위스가. 맞아요. 깜짝 활약을 했었던 스위스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모습 전혀 나오지 못했고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제 원래 보통 보면은 스위스가 견실한 스케이팅 능력 딱 바탕으로 좀 북미 스타일의 하키도 많이 이제 곧잘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국제대회 같은 부분에서 캐나다 같은 팀을 상대로 또 상당히 잘 버틴다든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올해 같은 부분은 전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핀란드 캐나다전 같은 경우에는 좀 잡기 어려운 팀이니까 뭐 결과 이거는 뒤로 둔다고 치더라도 예. 첫 경기 슬로바키아전에서 경기력 제대로 안 나오면서 1대0으로 졌고 0대1로 졌고 이것도 좀 발동이 너무 늦게 걸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제 초반에 주구장창 얻어맞다가 뒤에 중반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스케이팅 살리면서 공격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날카롭지 않은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독일전 이제 마지막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도 실컷 얻어맞다가 마지막에 좀 정신 차리더니 이제 이 좀 만회를 하면서 3점 차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이제 집중력 같은 부분이 좀 발동이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제 경기력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이겨야 되는 경기도 못 잡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됐고 결과적으로 슬로바키아도 조별 예선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부분 좀 이제 뭐 슬로바키아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이 스위스는 이번 결과는 무지 아쉬운 결과라고밖에 요약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네. 스위스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핀란드와의 경쟁은 좀 어려워도 독일과 슬로바키아는 어느 정도 좀 비등하게 갈 수 있는 혹시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팀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많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좀 실망스러웠다는 평이셨습니다. 예, 뭐 캐나다전도 사실 10대0으로 지는 거는 이런 거는 또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결과죠. 이제 스위스급 팀이 되면은 사실 조별 예선 또 끝날 때도 말씀드릴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별 예선에서는 전력이 강한 팀이랑 약한 팀이랑 진짜 경기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게요. 스코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요. 7대0, 7대1, 10대0 이런 게임이 16대2 독일, 캐나다가 아마 뭐 그런 그렇습니다. 경기도 있었는데 진짜 극명하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센 팀이랑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리그에서는 세지만은 이 조별 어떻게 보면 조를 짜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센 팀이랑 약한 팀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센 팀이랑 약한 팀이랑 정말 결과가 극명하게 나왔는데 스위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A조 최하위 스위스였습니다. 다음 B조의 조별리그 결과 살펴봅니다. B조는 1위 미국이었는데요. 3승 1패 승점 9점이었고요. 2위가 러시아입니다. 연장승 포함해서 3승 1패 승점 8점 1점 차이였고요. 3위는 스웨덴. 연장 패를 포함해서 2승 2패 승점 7점. 4위가 체코. 2승 2패로 승점 6점이었습니다. 9, 8, 7, 6 1점 차 간격으로 1, 2, 3, 4위가 정해진 B조였고요. 5위 최하위는 오스트리아. 4전 4정규패 역시 승점 0점. 오스트리아가 B조 최하위이자 이번 대회 최종 10위 최하위를 기록했던 B조의 결과였습니다. B조는 상위권이 좀 촘촘하게 끝났는데 미국이 첫 경기 러시아에게 진 이후에 그래도 나머지 3경기를 다 셧아웃승으로 3연승 거두면서 결국 조별리그 1위를 차지했고요. 조별리그 B조에서 가장 또 큰 화제 중에 하나는 스웨덴의 연승 행진이 끊겼다. 그 부분을 또 꼽을 수가 있겠고 미국, 러시아, 스웨덴, 체코가 상위 4개의 순위를 차지하면서 일단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하위 오스트리아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오스트리아가 이번 대회 승점 0점, 골득실을 보니까 1득점에 29실점. 정말 그 처참한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강등은 되지 않았다는 점. 그게 네. 다행이죠. 네. 사실 강등 라운드 갔으면은 오스트리아 강등이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A조에 이제 5위 후보군이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로바키아, 진짜 운 없으면 독일, 그리고 스위스 요런데 네. 사실 지금 오스트리아 경기력으로 요 세 팀 중에 어느 팀도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네. 다행이다. 연명을 했다. 네. 이런 부분은 다행인데. 전력차는 극명했습니다. 예, 뭐 10년 만에 승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힘의 차이를 느껴야만 했고요. 원에서 보통 이제 올라온 팀이 이런 루트를 많이 밟습니다. 카자흐도 작년에 뭐 분전한 게임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대패한 경기도 많았고요. 조부터가 일단 너무 운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10년 만에 올라오는데 조가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나. 미국, 스웨덴, 러시아, 체코가 있다? 이거는 진짜 한번 잘 싸워보자. 뭐 8강 제가 생각했을 때는 8강 이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코치진이나 원래 보통 이제 이렇게 대패를 하면은 감독 경질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이야기 하면은 너무 양심 없습니다. 네. 이번 오스트리아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운도 없었다. 10년 만에 올라왔는데 라고 이제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대회 승격을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이 이제 좀 나이 제한에 걸려서 올해는 대표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부분 1A 이제 최다 득점을 거뒀던 선수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주전 골리도 이제 나이로 선발이 안 됐어요. 이제 20살 걸려면서 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풀까지 좁은 요런 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에이스 선수 한두 명 빠지면은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빠졌다. 그리고 이 빈트 메울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자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올해 미네소타에 상위권 지명되면서 좀 많이 기대를 받던 마르코 로시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이제 자기 팀에서 약체 팀이지만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좀 그래도 좀 변수를 만들 만한, 그래도 그 변수를 만들었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 조를 살아나기 쉽지 않았는데 예. 뭐 로시까지도 이제 꽁꽁 묶이게 되면서 이제 이
상대 팀들이 다 그냥 제일 잘하는 애를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로치 라인에다가. 그래서 묶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로치 선수까지도 좀 보는 맛이 좀 덜했다. 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오스트리아의 꼴찌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스트리아가 10년 만에 탑 디비전에 올라와서 이 탑 디비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느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년에도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제 이런 수준의 팀들과 대결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의 대회를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년도 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올해보다 낫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좀 전략을 잘 세워서 임해야겠죠. 예. 조별리그 최하위 팀 두 팀을 먼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8강 토너먼트 이후의 결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4회 2021 I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대회 최종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별리그에 이어서 이제는 8강 토너먼트 승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조의 상위 4개 팀씩 8강에 진출을 했고요. 4경기가 치러진 8강전 결과부터 해서 떨어진 팀들부터 역시 한 팀씩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1월 2일부터 진행이 됐던 토너먼트. 먼저 캐나다와 체코의 8강전이 있었습니다. A조 1위 캐나다, B조 4위 체코의 대결 3대0 캐나다의 셧아웃 승리로 끝났군요. 1위와 4위의 대결이었는데 그 순위대로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대회를 마감하게 된 체코 이번 대회 한번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체코가 조별리그 다소 좀 승점 차이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아쉽게 4위로 이제 올라갔는데 8강전 상대가 A조 1위 캐나다였단 말이죠. 좀 강팀을 만났어요. 8강전부터. 체코 어땠습니까? 경기력의 기복이 이 팀이 올해 이번 대회에선 진짜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목이 결과적으로는 잡은 결과가 됐는데 조별 예선에서 어떻게 보면 좀 기복이 있다라는 부분은 러시아 잡은 경기 같은 부분은 진짜 흠잡을 데 없이 잘한 경기가 있거든요. 뭐 오스트리아는 뭐 그냥 전력차로 잡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데 미국이랑 스웨덴한테 다 7실점씩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같은 데서 좀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는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공략을 당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경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게 풀어가다가 이제 분명히 스웨덴전이라든지 미국전에도 체코가 굉장히 이제 괜찮았던 이제 대목들이 경기 중에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3대0, 4대0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기가 손에서 떠나가니까 그냥 와상창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체코쯤 되는 팀이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체코 정도로 강한 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요즘에 체코가 많이 이제 떨어졌다. 이제 국제 순위 같은 부분이나 이런 데 성과가 좀 덜 나면서 좀 명성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라고 한들 그래도 이제 체코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강국 중에 하나라고 꼽히는 데는 문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나왔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4대0, 5대0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뒤로부터 이제 거의 뭐 손 놓듯이 이제 와 졌다 이러면서 그냥 쭉 미끄러지는 장면도 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체코 같은 팀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캐나다전 같은 부분은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경기였는데 주전골리로 나왔던 말리크 선수가 이상한 실점을 하는 바람에 경기가 이제 틀어졌고 이번 사실 대회에서의 기복을 봤을 때는 요 차이를 뒤집을 만한 힘은 체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게 가장 먼저 좀 8강에서 탈락하는 팀이 됐죠. 이제 뭐 사실 가장 먼저 탈락하는 건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경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르게 좀 탈락을 하는 8강에서 탈락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체코가 8강전 캐나다전 지면서 결국은 이번 대회 최종 7위로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니네요. 캐나다 경기니까 시간적으로 뒤에 배분이 되니까 어쨌든 8강에서 좀 안타깝게 탈락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다음 8강전 B조 2위 러시아와 A조 3위 독일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 스코어 2대1 한 골차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면서 러시아는 4강으로 갔고 독일은 8강전을 끝으로 또 대회를 마감하게 됐네요. 독일이 코로나 확진자도 제법 있었고 또 조별리그 출발부터 좀 어려웠는데 8강전에서 러시아를 잡을 뻔은 했어요. 자, 결과는 또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독일 어땠습니까? 저는 운이 독일이 너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었고 8강을 뚫을 가능성도 굉장히 컸는데 핀란드 충분히 위협할 수 있었거든요. 조별 예선에서. 그리고 실제로 경기 결과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독일이 대회 직전만 하더라도 8명 확진이 되면서 조별 예선에 이 8명 선수가 참가를 할 수 없었고 이제 가면서 9명까지 늘어났어요. 선수 중에 이제 확진된 선수가. 예. 그래서 조별 예선 4경기 중에 3경기를 수비수 5명에 공격수 12명으로 치렀습니다. 예. 이건 사실 진짜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허들이 있었다라고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 결과 2대16 패배가 나온 거예요. 캐나다전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역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란드전 3대5 슬로바키아전 이겼습니다. 4대3으로.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저는 다 그냥 쭉 참가를 했으면은 진짜 이 팀은 올해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고 예. 복귀를 이제 스위스전부터는 일부 자원들이 또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선수들이 컨디션이 사실은 100%일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타임 배분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아쉬운 결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확고한 인라인이 나왔거든요. 진짜 슈티츠레, 엘리아스, 페테르카 이 트리오는 진짜 이번 대회에 대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팀이 확고한 인라인이 딱 있고 이 인라인이 잘 버티면서 득점 부분에서 잘 기여를 해주면은 굉장히 이제 성적이 잘 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시나리오까지 나왔는데 중간 자원이 없어도 지금은 너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복귀를 해도 컨디션이 제대로가 아니고 그냥 아예 경기를 못 나온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팀들과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서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독일 같은 경우는 진짜 풀전력으로 나왔으면은 충분히 핀란드도 위협할 수 있을 어떻게 보면 A조 2위까지도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좀 많이 아쉽게 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독일 이번 대회 운이 없었다는 표현을 일단 해주셨고 그만큼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경기를 치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대회를 치렀는데 역부족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조별리그 3위 또 8강전에서 또 러시아를 위협했을 만큼의 저력은 보여줬던 독일이었던 것 같군요. 독일이 이제 최근에 이제 프로레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프로레벨 A팀도 마찬가지지만은 언더 18이나 언더 20도 진짜 좋거든요. 이제 DL 이제 그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의무 이제 20세 이하 선수를 포함을 2명 이상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하는 선수들을 잘 키워내는 이런 좀 체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런 어린 선수들을 좀 잘 실점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언더 20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레벨의 향상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축구만 보셔도 독일 유스 시스템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뒷광고는 아닌데 레드불이라는 에너지 이제 드링크 업체도 네. 아이스하키 팀을 2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팀처럼. 축구팀이 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만 아이스하키 팀도 이제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잘츠부르크랑 미네네, 네. EHC 미네네 2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드불 유스 시스템도 사실은 굉장히 그 육성 시스템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출신 선수들 중에서 이 레드불 유스를 거친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육성 시스템이라든지 팀이 진짜 강해지기 위해서는 역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스부터 좀 탄탄히 다지는 게 진짜 내실을 다지는 어떻게 보면 좀 성과가 당장 나오진 않지만은 네. 어떻게 결과적으로 좀 내실을 다지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또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최근에 계속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독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오스트리아도 8강전 결국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 톱 디비전 올라왔어. 예. 이번 대회 8강전에서 패배. 결국 대회 최종 6위로 끝난 독일이었습니다. 다음 8강전 보겠습니다. B조 1위 미국 대 A조 4위 슬로바키아의 대결이었는데요. 최종 스코어 5대2 미국이 슬로바키아를 따돌리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조별리그 독일에 이어서 4위로 이제 턱걸이를 해서 올라왔는데 미국을 만났고 역시 뭐 체코만큼이나 좀 강팀을 만나서 어려운 8강전이 되고 말았군요. 슬로바키아 이번 대회 정리해 볼까요?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참 선수비 후공격이라는 컬러가 진짜 잘 살아있는 팀입니다. 항상 뭐 A팀부터 이 팀은 일단 수비를 굳히고 시작을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예. 유스 언더 20 팀에서도 사실은 그런 기조가 그대로 좀 드러나는 장면이 매 대회에 나오고 있고 올해 같은 부분에도 일단은 수비전으로 이제 끌고 가면은 생각보다 할 만한 게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결과가 스위스전 또 깜짝 승리가 있었고 조별 예선 캐나다전도 1대3으로 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가 못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못했습니다. 아주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진짜 이 경기 캐나다 못한 게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별 예선에서 이제 양상에서 잡으면 결국 장땡입니다. 네, 어쨌든 좀 못 잡았다라는 부분. 그래도 캐나다를 상대로도 좀 늪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라든지 나온 부분. 슬로바키아에서 진짜 아쉬운 점이 독일한테 졌다라는 거예요. 연장 패배를 했어요. 이 경기를 진짜 잡았어야 됐고 그 경기를 놓치는 바람에 3위를 못하고 4위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3위가 됐어도 러시아니까 쉽지 않은 상대긴 한데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진짜 독일전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도 이제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페널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독일전 패배가 진짜 많이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네. 미국전 같은 부분도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이제 실전 같은 부분도 꽤 접전으로 끌고 가면서 잘 막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공격에서 좋은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좀 득점력이 수반되지 못하는 한계. 선수비 후 공격인데 후공격이 좀 많이 안 되는 예. 좀 이런 경기력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득점을 살펴보셔도 슬로바키아가 5경기에서 지금 7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사실 그렇게 득점력이 이번에 잘 드러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게다가 이제 최다 득점 경기도 독일전인데 독일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선수가 많이 못 나왔습니다.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결과적으로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이기는 게임은 공격까지 수반이 안 되면은 어렵다라는 네. 부분을 또 보실 수 있는 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성인 A 대표팀의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슬로바키아의 하키를 보면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굉장히 잘 보여주는 팀이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대회 슬로바키아 팀도 좀 그런 경향의 연장선상이었던 거는 같고요. 하지만 득점력의 저조 결국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던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슬로바키아가 8강전에서 지고 이번 대회 8위로 최종 순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8강전 한 경기 남았습니다. A조 2위 핀란드 대 B조 3위 스웨덴의 8강전이었는데요. 이 경기는 최종 스코어 3대2 핀란드의 승리로 끝났고 핀란드가 4강 진출, 스웨덴이 8강에서 대회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스웨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스웨덴이 이번 대회에 들어오면서 조별리그 54연승까지 구가를 했었고요. 이번 대회 뭐 초반 포함해서 하지만 8강전까지 지는 바람에 54연승 마감 후에 결국은 내리 3경기를 지고 대회를 끝내게 됐어요. 그렇죠. 자, 최근에 스웨덴이 거둔 성적 중에 좀 가장 저조한 성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 스웨덴 이번 대회 정리를 해보죠. 진짜 안 좋았죠 이번 대회 스웨덴은. 사실 첫 경기 7대1로 이제 체코 잡을 때만 해도 역시 스웨덴이 세다라고 했는데 오스트리아 상대로도 사실 4대5밖에 안 됐고 그 뒤로부터는 3회 쭈르륵 하면서 탈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 물론 이제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캠프 단계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수들 일부 자원들 못 나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파가 있었다라는 부분 또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조별 예선 54연승 어쨌든 이거는 사실 끈길 기록이었단 말이에요. 조별 예선. 14년 동안 이어져온 기록이었습니다. 예, 대단한 기록이죠. 대단한 예, 기록이긴 예. 하지만 사실 언젠가는 이거는 사실은 끈길 수밖에 없었고 올해 조가 워낙 진짜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진짜 끊길 가능성이 컸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올해 끊기고 말았네요. 근데 저는 예. 생각했을 때 어쨌든 끊길 거고 근데 54연승에서 끊긴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 좀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거 어쨌든 우리 쪽에서 끊겼지만은 어쨌든 끊길 거였으니까 그 단계에 집중하다 이런 그림이 나올지 않았는데 전혀 그런 게 나오지 못했죠. 예. 그러면서 미국전 이제 핀란드전 연패 주르륵 하면서 탈락을 해버렸는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짧은 시간 내에 지네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무너진 게임이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미국전도 그렇고 스웨덴 핀란드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리가 이제 진짜 그런 실점을 초반부터 쌓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초반부터 경기가 틀어지더니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면서 그냥 미국한테 고꾸라졌고 예. 그 다음에 핀란드전 같은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신의 지역에 좀 실수 같은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역전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좀 이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항상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전력, 공격, 수비, 골텐딩에서 다 이제 빠짐없이 탄탄한 전력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그냥 쭉쭉쭉 상대를 잡아가는 그런 양상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좋지 못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실망스러웠던 그런 좀 대회라고밖에 요약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물론 코로나로 인한 악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대회 최종 순위는 5위로 끝난 스웨덴이었고요. 연승도 끝났고 마무리도 좋지 않았고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큰 스웨덴이었던 것 같습니다. 14년 동안 54연승. 그러니까 조별리그는 계속 최강팀인데 근데 흥미로운 건 14년 동안 우승은 2012년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조별리그에서 그렇게 잘하고 토너먼트에선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거죠. 이제 월드 주니어의 변수가 많다는 거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건 하키라는 스포츠가 진짜 이제 퍽부터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틀릴 수 없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변수가 많은데 그 월드 주니어는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성숙한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20살, 18살, 19살 이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더 이제 변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왜 또 뭐 고교야구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흐름 때문에 엄청난 역전승이 속출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수들이 일단 멘탈이 기본적으로 뭐 100% 안 잡혀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돌발 상황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체코 같은 부분에서 좀 경기가 떠나간다 싶으면은 그냥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좀 미성숙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8강전 조 1, 2위 팀들이 조 3, 4위 팀들을 따돌리고 4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는 4강전 보겠습니다. 4강전 첫 번째 경기 A조 1위 캐나다 대 B조 2위 러시아의 대결이었는데 최종 스코어 5대0. 이 4강전 치고는 너무 싱겁게 끝났는데요. 캐나다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캐나다 결승 진출 선착했고 러시아가 이제 결승에 못 올라가면서 3, 4위전으로 밀리게 됐는데요. 러시아 글쎄요. 조별리그를 2위로 뚫긴 했는데 뭔가 좀 그렇게 좋은 성과라고 보긴 좀 어려운 느낌도 있고요. 러시아에 또 특별한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이현숙 기자님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대한 평이 궁금해집니다. 러시아를 제가 또 기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이 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KH를 봤던 선수들입니다. 이 굉장히 많습니다. 러시아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왜냐하면 많이 본 선수니까 이제 사실 제가 그 주니어 레벨까지 경기를 다 챙겨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 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력 정도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진짜 대략적인 정보가 가질 수가 없는데 러시아는 사실 이 허구한 날 보던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아스카로프부터 시작을 해서 아미로프, 그 다음에 치나호프, 무하마둘린, 현재 KHL에서 활발히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그로시에프 뭐 이런 선수 네. 많이 보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는데 뭐 하냐. 뭐 하냐.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이런 그게 나올 전력이 아니었어요. 이 선수들 이번에 NHL 드래프트에서 또 상위 지명 받았던 선수들인데 그렇죠. 실망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무슨 이게 참 저가 어렵긴 해도 예. 이건 아닙니다. 저는 참 이번 대회 러시아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 좀 전력차 극심한 오스트리아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경기가 접전이었습니다. 이 어디서 많이 보던 양상 아닙니까? 대부분 이 접전 가는 거. 이상하게 최근에 러시아 국가대표팀 이제 그 감독들이 어떤 팀을 상대로도 다 접전을 갑니다. 예. 스나로크스 지금 스파르타크 난리 났죠. 그리고 보로베프 그리고 쿠다쇼프 라리오노프까지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러면서 좀 시원한 이런 경기력이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대표팀의 감독으로 앉든 러시아 대표팀이 지금 뭐 성인과 주니어를 막론하고 매 경기 접전 양상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원한 경기력이 결과적으로 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예. 4강 된 팀이 사실 다 굉장히 이제 뛰어난 주포 자원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핀란드조차 올해는 진짜 뛰어난 주포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있는데도 이런 선수가 툭 하고 튀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올해 이번에 러시아 괜찮았던 점은 3, 4라인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상대방이 이제 톱라인 자원들을 좀 틀어막으면서 여기서 매치업 이득 딱 가져가고 차이점이 나오고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뭐 무하드가 아니라 그 그로셰프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뭐 처음부터 뭐 이제 좀 러시아 하기 예전엔처럼 좀 존 엔트리 잘 안 되면은 뒤로 빼면서 패스 돌리면서 다시 기회 찾아가고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압박 가져가면서 이제 러시아 스타일이랑 북미 스타일 좀 이제 혼합을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리고 라리오노프 감독이 리버풀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르겐 클롭시도 참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압박을 합니다. 페널티 킬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뒤에 가면 체력이 떨어져 갖고 안 돼요. 그 강도가 나오지 않아요. 사실 네. 이거는 이제 그 게겐프레싱을 쓰는 축구팀의 똘도 똑같이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가 이제 이제 언더 20 러시아 팀에도 올해 이번에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이었고요. 예. 그리고 주 득점연 역할을 해줄 선수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뭐 있잖아요. 아미로프, 치나호프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예. 아미로프 2골 4어시스트 조금 애매했고요. 그리고 치나호프 선수는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그 뒤로부터는 좀 제대로 컨디션이 안 나오면서 생각보다 이제 그런 좋은 모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좀 진짜 강팀이 쭉 보여줘야 되는 이런 경기력은 러시아가 나오지 못했다. 예,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네요. 그리고 캐나다전 같은 경우에는 아스카로프가 또 대회 삽지쇼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초반부터 우당탕탕 툭툭툭 먹히더니 그냥 또 3대0 4대0 된 시점부터는 사실상 좀 많이 경기가 어려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많이 아쉽고 또 핀란드 또 러시아전 귀신 아닙니까? 핀란드한테 먹히는 모습까지도 마지막에 딱 보여주면서 아이고 참 얘네들이 이래갖고 되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나왔습니다. 네. 조별리그 미국을 잡아놓고 체코에게 지는 거기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했던 러시아였는데 마지막 경기 0대5 대패. 네, 지난 대회 준우승 팀이었던 러시아가 이번 대회는 또 많은 실망감을 안기면서 이렇게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은 경기는 핀란드전이었죠. 3, 4위전 핀란드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 5대0 대패를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어 펼쳐졌던 4강전 B조 1위 대 A조 B조 1위 미국 대 A조 2위 핀란드의 대결이었는데 최종 스코어 4대3 한 골 차
미국이 신승을 거뒀고요. 미국이 결승에 올라갔고 핀란드는 3, 4회전으로 또 방향이 바뀌었군요. 자, 핀란드가 이번 대회 뭐 전체적인 경기들을 보면 굉장히 그 끈질긴 면도 있고 쉽게 지지 않는 뭔가 그런 면모를 보여줬던 핀란드였는데 아깝게 됐습니다. 이제 뭐 최고의 근성을 보여준 팀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사실 드문드문 이제 실점하는 모습 나오면서 전반적인 경기력이 썩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이번에 핀란드가. 그래도 이제 끝까지 따라붙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좀 많은 신승을 이끌었죠. 사실 이제 스웨덴전이라든가 러시아전 같은 경우에도 지고 있다가 역전을 했고 미국전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가져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점을 해서 끌려간다는 게 경기 흐름상 진짜 좋을 게 없다라는 부분이 또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실점을 이제 진작 실점을 안 했으면 이런 생각 솔직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상성이 따라가는 경기를 많이 했다는 게 그렇죠. 예. 스웨덴은 2대0으로 지고 있었고 핀란드 이제 미국전도 이제 지다가 2점 차 이제 따라가는 게 있었고 러시아전도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역전승을 했는데 뭐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예. 나왔고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팀은 주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팀 득점을 어려울 때 끌고 간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톤 룬델 선수 그리고 중요한 대목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시몬 타이발 선수도 진짜 이번에 좀 중요 대목에서 골을 많이 넣어주는 장면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니에멜레 선수가 2라인에서 공격 지원을 잘 해줬고 빌레 헤이너다 선수까지 좀 1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소화해주고 큰 역할을 맡아주면서 중요한 선수들의 활약이 핀란드는 잘 나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핀란드가 3위라는 성적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좋은 토너먼트를 치른 것 같아요. 예. 핀란드 러시아의 3, 4위전 대결이 진행이 됐었고요. 결국은 4대 1로 핀란드가 러시아를 잡고 핀란드가 동메달을 걸었고요. 러시아는 최종 4위로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미 두 팀이죠. 각조 1위를 차지했던 캐나다와 미국이 결승전에서 이제 마지막 대결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최종 스코어 2대0 미국의 승리로 끝났고 미국이 우승 캐나다가 준우승을 맞이하게 되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캐나다가 전승 우승을 눈앞에 뒀다가 마지막에 미국에게 한 점도 넣지 못하고 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준우승 팀부터 봐야겠죠. 캐나다 보겠습니다. 야, 6연승 후의 마지막 경기 유일한 패배가 결승전에서 나왔다. 많이 아쉬움이 큽니다. 캐나다 어땠습니까?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 정도로 뭐 사실 잘할 거라는 예상 자체는 있었죠. 그러니까 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진짜 빈틈없는 전력을 자랑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1라운드 NHL 1라운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 이제 전원이었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NHL 1라운드 출신. 여기부터 일단 이 선수 진 면에서는 캐나다를 이게 넘어설 선수들이 없습니다. NHL 지명된 선수들은 다 1라운드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빈틈이 없었는데 실제 경기력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슬로바키아전에 자기네들이 못해가지고 좀 이제 잘못한 경기 제외하면은 진짜 압도적으로 다 깨고 올라왔거든요. 예. 뭐 적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무난하게 그냥 다 깨고 올라왔는데 8강전, 4강전도 다 셧아웃 승리였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올해 캐나다 이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강했는데 결과적으로 결승에서 발목이 잡히게 된 원인은 드문드문 나오면서 이제 나왔던 좀 집중력을 잃는 모습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슬로바키아전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 진짜 느슨한 모습 나오면서 자신들의 좀 전력만큼에 대한 득점력이나 경기력을 못 보여준 경기력이 나왔는데 사실 미국전도 좀 자신들의 지역 같은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수들이 몇 번 나오면서 이게 그냥 골로 연결이 되는 참 안타까운 경기가 양상이 펼쳐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치명적인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이 됐고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캐나다가
우악하고 흐름을 지는 장면이 몇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한테 막 계속 압도를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경기력이 기복이 있었던 조별 예선에 좀 안 좋았던 그런 그림이 하필이면 결승전에서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캐나다 입장에서는 잘 해놓고 지는 좀 이런 답답한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훌륭한 선수들이 막강한 전력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글쎄요, 물론 슬로바키아전 같은 경우는 뭐 상대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약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긴장감이 풀어진다든지 뭐 느슨할 수는 있겠으나 이 결승전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경기, 그것도 상대가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데 그런 경기에서 이런 또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네요. 예. 뭐 흐름을 어떻게 보면 확 가져오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만회골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먹힌 만큼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캐나다 이 올해 전력이면 충분히 이걸 해내야 되는 팀이거든요. 상대가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게 안 됐다라는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조별 예선에 어떻게 보면 좀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집중력이 결국 좀 중요할 때 발목을 잡았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홈에서 치러진 대회에서 결국 2년 연속 우승에는 실패한 캐나다, 이번 대회 준우승 팀이었습니다. 캐나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팀 미국입니다. 미국이 2017년 대회에서도 결승에서 캐나다 이기고 우승을 했었는데 4년 만에 정상에 다시 올랐고요.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사실 미국이 출발은 좋지 않았어요. 조별리그 첫 경기 러시아전 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6경기를 내리 이기고 결국 우승을 했네요. 이후에 그냥 전승했죠. 그러면서 우승을 했는데 사실 쉽게 이긴 경기는 어떻게 보면은 토너먼트 들어와서는 없었습니다. 다 이제 2점 차 안 경기였고 이제 슬로바키아전 MT에 있었고 핀란드전도 이제 뒤에 다 따라잡히면서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좀 이기게 됐네요.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드래프트에서 제일 먼저 뽑힌 골리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스펜서 나이트랑 아스카로프. 근데 8세이브 4실점 하면서 그냥 와장창 무너지면서 나이트가 와 이래갖고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지옥에 줬잖아요. 조까지 안 줬기 때문에 1패 안고 시작하는데 2조에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이겼죠. 1경기.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 주전골이 나이트 무너진 상황에서 백업이었던 울프 선수가 나왔는데 미국전 잘 수습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전 오스트리아전까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좀 그 수습을 할 만큼 경기력을 이제 좀 되찾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까지 벌어주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울프 선수까지도 무너졌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전 지진 않았겠지만 이제 나이트 선수가 제 이제 기량을 찾기 전에 좀 다시 성급하게 나오면서 또 무너진 상황에서 체코전까지 졌다 이러면은 진짜 이번 대회 어려울 가능성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백업 골리로 나온 선수도 시간을 잘 벌어주고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대회 최고의 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실 독일의 아까 말씀드린 3인방이 대회 이제 최고의 라인이 보통 일반적인 대회라면은 요 라인 됐었을 겁니다. 독일 3인방. 근데 지그레스, 터콧, 칼리에프 이 미국 1라인 선수들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대단했고 당장 지그레스 선수 이번 대회 MVP인데 기록만 봐도 7경기 7골 11어시스트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7경기 18포인트. 물론 이제 커즌스 선수도 7골 8 이제 7경기 8골 8어시를 해서 진짜 잘하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 잘했습니다. 지그레스 선수 대단했고요. 이번 대회에서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던 슈레더 선수가 미국 이 월드 주니어 이 포인트를 이제 1위거든요. 통산 누적 포인트 대회. 미국 전원을 이제 올타임 1위입니다. 이제 조던 슈레더 선수는 지금 이제 KHL에 뛰고 있는 선수인데 어쨌든 거의 그 기록에 근접을 하는 수치를 2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슈레더 선수 3년을 뛰었거든요. 근데 2년 만에 만들어냈고요. 어쨌든 확고한 1라인이 있었다. 그리고 1라인, 2라인 수비에 페이버
요크 요런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공격 지원 같은 부분을 잘 해줬고 그리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 미국은 진짜 1, 2, 3라인 어느 라인에서도 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선수진의 깊이 득점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예. 모든 부분에서 사실 올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었던 골리진까지도 뒤에는 이제 다시 이제 본연의 모습을 찾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나이트도 뭐 갈수록 경기를 회복됐고 마지막 경기 또 셧아웃 그리고 앞선 마지막 경기 미국전 캐나다전 제일 중요한 경기에서 셧아웃으로 이제 첫 경기의 부진을 싹 날려버리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또 나이트 선수까지 주전 역할을 다 했다라는 부분이 또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미국이 첫 경기 실패를 극복하고 이번 대회 결국은 최종 주인공이었습니다. 4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미국으로 이번 대회는 이렇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년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은 이렇게 지나갔고요. 이미 뭐 다음 대회 일정과 조편성까지 다 확정이 돼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다음 대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1년에 했어야 됐던 이제 에드먼턴 레드디어에서 한 번 더 이제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올해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또 뭐 거의 뭐 항상 기간은 같은 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되고요. A조 같은 경우에는 에드먼턴에서 펼쳐지고 캐나다, 핀란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입니다. 캐나다, 핀란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 조금.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조금 낫긴 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별 차이 없다라는 부분. 독일의 최근에 이제 기세를 살펴보면 별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B조 같은 경우는 레드디어에서 펼쳐지는데 미국, 러시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스위스. 여기는 좀 조가 어떻게 보면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스웨덴은 뭐 그대로 가는군요. 그리고 2023년에 이랑 24년도 정해졌어요. 위치는 이제 23년은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펼쳐질 예정이고요. 24년은 스웨덴의 예테보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2023, 2024 대회 장소까지는 일단 확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맞다. 미국 아까 그거 찾았는데 슈레더 선수가 19경기에서 27포인트로 전체 1위였거든요. 근데 지그레스 선수가 12경기 27포인트로 따라잡아버렸습니다. 통산 포인트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1위가 되었다는 점. 근데 경기 수 생각해보면은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습니다. 지그레스라는 이름을 또 한번 기억해야 할 이번 대회군요. 이 선수가 애너하임에 지명이 됐는데 10년 전에 이제 이 선수를 보고 이 선수는 진짜 NHL에서도 대성할 거다라고 한 이제 그 사람의 트윗이 재발굴되면서 누굽니까? 일반 팬이에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그쪽 뭐 하키 쪽에서 뭐 이제 주니어 지도를 하고 뭐 이러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11년에 지그레스 장난 아닌데 거의 한 10살 때 이랬는데 10년 후에 지금 뭐 월드 주니어 폭격을 하면서 지금 또 그런 트윗이 재발굴된 어떻게 보면 좀 인터넷 그런 일도 있었군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21 I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오늘 대회 리뷰의 시간을 그냥 한 번에 쭉 가져봤습니다. 이 대회라도 그나마 있었기에 탑 디비전 대회라도 있었기에 그나마 뭐 다행이긴 한데 부디 2021년 올해에는 좀 그 밑에 디비전들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조성되고 우리나라도 좀 대회 나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비하인드넷 254회 아직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 보죠. 비하인드넷 254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2주 만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2주 동안에 KHL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할 타이밍이 오기도 해서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트레이드 데드라인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지난 12월 27일이 마감이었습니다.
마감일에 임박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계약 소식들이 속출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오늘 보려고 해요. 12월 27일을 기점으로 각 팀들이 이제 전력 보강들을 많이 했고 또 선수를 내보낸 팀들도 많았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예. 누구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11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11위 노보시비르스크 리전. 예. 아무르에서 활약했었던 우셰닌 형제가 11위로 갔습니다. 사실 이제 우셰닌 형제 두 선수. 이제 아무르의 형제 선수들이 많았는데 조호르나 형제도 있었고 우셰닌 형제 이렇게 이제 또 있었는데 우셰닌 형제가 굉장히 이제 아무르에서 오랫동안 뛰었고 이제 간판 같은 이제 선수 두 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그렇게 좋은 활약 못하면서 이 팀으로부터 이제 계약 해지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팀 못 찬 상황에서 이제 11위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3라인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좋은 2, 3라인 수준에서 깊이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사실 우세인 형제 괜찮거든요. 이제 11위급 전력이라면은. 예. 그래서 11위도 최근에 확실히 좀 이제 그 전력의 깊이를 좀 더하는 이런 영입이 잦다. 이제 뭐 올해 이제 오프 시즌만 당장 해도 올레그리 이런 선수들을 이제 보강을 한 부분은 확실히 그런 목적이 심하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11위가 1라인이 괜찮기 때문에 좀 2, 3라인을 좀 보강을 하자라는 목적. 이번에도 좀 부합을 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예. 갈 길이 좀 바쁘죠.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11위가 우시는 형제를 보강했고요. 또 어떤 영입이 있었을까요? 그다음에 앞토올리스에서 제프 플랫 선수가 계약 해지를 당한 바가 있었는데 예. 플랫 선수도 이가 살라바트로 이적을 이제랑 자녀 시즌 계약을 맺었어요. 벨라루스 출신의 공격수 제프 플랫 선수인데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로 이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화 자원주의 선수도 이제 벨라루스 귀화 선수인데 네. 굉장히 이제 수비적인 능력 같은 부분도 뛰어나고 3, 4라인에서 여전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센터 자원이에요. 이제 플랫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라바트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꽤 이제 돈을 많이 쓰는 빅클럽에 남을 수 있게 됐고요. 좀 확실히 이제 얼마 전 아톰리스트랑 경기에서 좀 기합이 좀 들어가 있는 좀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2, 3라인 센터 수준에서는 상당히 좋은 보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카데이킨 선수도 있고 1라인에 많이 낸 선수 있고 그리고 3라인에 플랫 선수는 페널티 킬링까지 된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면은 유틸성이 참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 영입도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죠. 살라바트가 그 나우멘코프 선수를 그 앞서 이제 데려왔고 제프 플랫까지 데려왔는데 두 선수 다 살라바트에서 활약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플랫 선수는 앞토모빌리스트 때보다 좀 더 존재감이 보이는 것 같고 살라바트 이적 후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아크바르스 카잔도 보강을 했군요. 예, 뭐 메탈루르크에서 또 계약 해지를 당했던 페소넨 선수를 보강을 하면서 또 이제 선수진 깊이를 언제까지 늘릴지 모르겠는데 또 늘렸습니다. 이 선수도 좀 2, 3라인 정도 센터라든지 윙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뭐 아크바르스 사실 어디를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파워플레이 이런 데서도 참 좋은 모습 디나모전이었잖아요. 중요한 경기였는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디나모 모스크바전. 뭐 페소넨 선수 같은 부분은 크바르탈로프 감독이 좀 좋아할 만한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입 자체는 또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좀 이제 지금까지 1년의 이제 선수 영입을 거치면서 좀 외국인 전체 쿼터를 좀 초과하는 팀들이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경기 자체는 결과적으로 5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바르탈로프가 앞으로 좀 어떤 느낌으로 선수진 운용을 해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크바르스와 함께 지금 리그 전체 1위를 다투고 있는 체스카 모스크바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 다니엘 유르타이킨 선수를 이제 세너제이에서 영입을 해왔는데 이 선수가 이제 결과적으로 북미에서 이제 체스카를 복귀를 하고 3년 계약을 맺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예. 당장은 지금 체스카가 워낙 이제 쟁쟁한 자원들이 많으면서 좀 득점까지도 잘 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밑에 라인에서 활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또 이제 북미에서 기한한 이후에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도 좀 지켜봐야겠죠. 예. 한편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HC 소치인데요. 파벨 셴 선수가 들어오게 됐네요. 예, 셴 선수가 이제 지난 2년 전 주니어에서 참 이제 근성 있는 플레이가 좀
눈에 띄어서 많이 좀 기억이 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보스턴에 이제 지명을 받고 작년에 북미 생활을 하다가 올해 좀 돌아온 그림이 됐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력 같은 부분도 인상적이고 활동량이 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소치가 어쨌든 시즌을 치러야 되잖아요. 끝까지.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선수 수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셴 선수를 좀 영입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예. 그리고 동부에 토르페도 느지니 노브고로드 리전인데 골리 표트르 코체트코프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선수도 뭐 스카에서도 활약을 한 바가 있었고 최근에 계속 이적하네요. 계속 이적을 하죠. 비타제 나이가 갔다가. 어린 선수인데.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일단 재능 자체는 아직까지 있다라고 예의역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르페도가 멜리추크 선수가 세너제 캠프로 갔기 때문에 꼴리지는 빈자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빈자리를 코체트코프로 메우고자 하는 이런 이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티오미로프 선수였나요? 골리 이름이? 예. 그 선수 좀 잘 이제 좀 보좌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코체트코프 선수도 전반적인 툴 자체는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얼마나 네미롭스키 감독이 또 잘 살려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소식이 좀 흥미로웠는데 눈길을 끌었는데 아크바르스카잔의 저스틴 에저베이도 선수가 계약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됐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뭐야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뭐 아까 제프 플랫, 우시에닌 형제나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기존 소속팀에서 해지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실력을 갖추고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은 다른 팀에서 얼른 이제 영입을 하는데 저스틴 에저베이도 선수는 그냥 그런 선수가 아닌데 근데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방출이 됐고 계약도 안 됐죠? 예. 이번에 새 팀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새 팀 못 구했죠. 근데 이 선수가 진짜 아크바르에서 6년 반 동안 한 게 대단한 선수거든요. 네. 진짜 1라인에서 꾸준하게 활약을 해주고 활동량이나 이제 득점력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좀 각광을 받은 선수인데 지금 크바르탈로프 감독이랑 좀 사이가 틀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독과의 불화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호 계약 해지 같은 이런 그림으로 방출하는 그림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때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다른 팀에서 쑥 하고 집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면서 이번 시즌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아니면 뭐 다른 유럽 무대를 한번 일단 두드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걸쳐서 여러 계약 소식들이 있었고 다루고 있는데 이제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그렇습니다. 이 선수 소개를 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일리아 코발추크 KHL 복귀했습니다. 아방가르트 옴스크로 갔습니다. 아방가르트 옴스크와 2년 계약을 체결했고요. 예, 2년인데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 시즌은 잔여 시즌 계약 1년 그리고 1+1 내년은 옵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2년 일단 2년이고요. 네. 사실은 아방가르트 행은 진짜 예전부터 많이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아방가르트가 이제 예전에 코발추크가 LA에서 그 계약 해지가 된 이후에도 바이아웃이 된 이후에도 아방가르트가 그때도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됐는데 코발추크 선수가 이제 아방가르트에서 합류를 하면서 바로 이제 그냥 뭐 나오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그렇습니다.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의 저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예. 소개를 해주시죠. LA 킹스인데요. 킹스죠. 네. 그냥 뭐 올림픽 이후에 17번. 야심차게 근데 뭐 갔지만 잠깐 뛰었는데 잘 못했다. 라는 부분. 좋은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LA 없죠. 킹스에서. 전혀 없죠. LA 킹스에서 좋은 기억 전혀 없고요. 어쨌든 좀 안타까웠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방가르트에서는 합류하자마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3경기에 벌써 2골 넣었어요? 예, 2골 넣었고요. 근데 예전만 못하다라는 부분은 경기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팀도 지고 있고 합류 후에 왜 NHL에서 사실 NHL 경기를 이제 코발추크 나온 경기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 최근 몇 시즌간 보신 네. 분이라면 왜 코발추크가 최근에 별로 이제 예전만큼의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지는 슥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막 퍼클리는 것도 많고 템포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게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받고 이게 퍽이 새고 이런 것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참 안 됐는데 근데 사실 KHL에서도 사실은 좀 이게 또 페이스에 완벽하게 맞춰가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몸이 올라오면서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83년생이죠. 나이가. 만으로 37, 38 정도 네. 됐을 겁니다. 글쎄요. 뭐 예전 같진 않은 거는 확실한 것 같군요. 예, 그리고 네. 슛 같은 부분도 좀 정확도가 예전만큼 못한. 아, 이거 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진짜 많았습니다. 이번 지금 KH 최근 몇 경기를 봐도. 예. 그래서 물론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진짜 KHL에서도 예전만큼 슈퍼 에이스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지금 몸 상태로는 이제 몸 상태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최근에 1년간의 KHL 이제 NHL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장담은 못하겠다. 예.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반가르트 옴스크는 우승에 도전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일리아 코발추크가 이 우승 도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예, 올해 궁금해집니다. 돈 많이 씁니다. 야쿠포프에 코발추크에 70주년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반가르트. 뭐 진짜 올해 하나 올해 진짜 뭔가 하겠다라는 진짜 의지는 보이는데 뭐 그래도 지금 뭐 아 살라바트전 엊그제 보니까 참 너네는 살라바트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뭐 플레이오프는 대진이 중요하긴 합니다.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아반가르트와 계약했다는 소식까지 해서 이 트레이드 마감에 걸쳐서 활발했던 계약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현재 이제 동부와 서부 순위 판도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정규리그 올 시즌은 팀당 60경기 체제입니다. 근데 거의 지금 40경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3분의 2 그렇습니다. 지났죠. 이제 막 지난 느낌. 이 3분의 2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진짜 막바지입니다. 이제 컨퍼런스 8위 안에 들어야 플레이오프에 가는 KHL. 상위권 순위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순위 판도를 한번 보면 뭐 일단 아크바르스가 동부 1위, 리그 전체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워 랭킹도 1위더만요. 뭐 그 정도로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은 이제 동부는 진짜 혼전이다. 탑 1 팀을 제외하면은 디비전 1위 정도 팀 제외하면은 진짜 유동 상황이 너무 많아요. 지금 3등부터 7등까지 승점이 지금 차이 4점밖에 안 납니다. 네. 그 이제 8위 마리스 누르술탄도 승점은 조금 쳐져 있지만 경기 수는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예, 3경기 덜 했고 최근에 바리스가 진짜 좋거든요. 어제 뭐 아무한테 지긴 그러니까 했는데 3위부터 8위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따져 보면은 플레이오프권이 거의 이제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야기. 그 할 수가 말씀은 있을 지금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9위가 11위인데 지금 11위가 경기 수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8위와 한 승점 10점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10점 차이죠. 근데 3경기를 네. 더 했는데 승점이 7점이 모자라거든요. 지금 20경기도 안 남았는데 10점 차면 쉽지는 않네요. 5경기 차이니까. 네. 그냥 딱 대봐도 5경기 차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바리스의 이제 흐름 같은 거 보면은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홈아이스를 이제 누가 싸우느냐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앞토모빌리스트, 메탈루르크, 살라바트 이거 진짜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방가르트도 조금만 굴러 떨어지면은 또 이 순위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반가르트가 동부 2위, 살라바트 율라이프가 동부 3위인데 이제 두 팀은 같은 체르니쇼프 디비전 팀들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디비전 1위는 곧 컨퍼런스 2위를 먹고 갑니다. 2위를 먹고 갑니다. 예, 요게 좀 사실상 1위 특이점이죠. 아크바르스가 좀 멀어진 상황에서 1위는 그냥 보내주고 예, 동부 1위는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일단 2위 그냥 일단 싸움 해야 되고 네. 이제 아크바르는 같은 디비전에 있는 팀들은 이제 묵념 이제 1위는 글렀다라는 부분 우리는 4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살라바트 아방가르트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두 팀은. 요 두 팀은 엊그제 이제 맞붙은 경기만 봐도 6대5 경기가 나왔죠. 이 진짜 만나면 재밌습니다. 재미는 진짜 있는데 와 아방가르트가 진짜 좀 고전하는 그림이 항상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재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방가르트가 또 아크바르스전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살라바트전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고꾸라지는 게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순위 싸움이 결과적으로 다 비슷비슷하다. 지금 3등부터 지금 8등까지 어느 팀이 뭐 당장 다음 주 3등이 돼도 네. 이상하지 않다. 이런 그림이라고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가 10연패까지 했다가 최근 그래도 한 5승 2패로 수습이 되고 있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체스카. 트락토로 첼리아빈스크가 서서히 좀 내려가고 있다는 조금 점. 내려가고 있죠. 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트락토르도 안심하면 안 되는 게 바리스 괜찮죠. 그리고 토르페도도 지금 1라인이 굉장히 이제 불이 붙으면서 네. 지금 12월의 선수에 지금 토르페도 1라인 2명의 선수 자페로프랑 체오비 지오 두 선수가 또 선정이 됐어요. 예.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흐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락토르도 지금 조금 방심하다가는 8위까지도 떨어질 수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위권을 보면 이제 넵테이미크 디즈네캄스크가 최근에 9연패를 포함해서 1승 11패를 하면서 최하위로 추락을 했는데요. 뭐 물론 이제 가장 최근 3경기는 3연승으로 조금 이제 분위기를 바꾸고 있긴 합니다만. 쿨룸보다도 결국 이제 지금 네, 지금 뭐 순위가 내려앉고 거의 뭐 리그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넵테이미크를 볼 수가 있는 동부 컨퍼런스의 순위입니다. 다음 서부 볼까요? 서부는 체스카 모스크바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는 하고 있는데 뭐 아크바르스가 달아난 것만큼 그 정도의 그 거리차는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뭐 9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상위권이 치열하긴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상위권 여기는 좀 그 그룹이 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부처럼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2, 3, 4, 5등 정도 2, 3, 4등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상위권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홈아이스를 요 세 팀 중에 한 팀이 이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요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5, 6, 7, 8은 그러니까 요 그룹이 또 묶인다라는 거죠. 지금 승점상으로 봤을 때 이제 2, 3, 4등이 스카 로코모티프, 디나모 모스크바고 이제 5, 6, 7, 8이 민스크, 요케리트, 세베르스탈, 스파르타크 이렇게 되는데 스파르타크가 참 진짜 여기 있을 팀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8위입니다. 승점 46점. 어저께 같은 또 그런 게임은 이기고 트락토로 또 대파하면서 야, 이 뭐지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러다가 이상 약팀 만나면 리가한테 지고 막 이러니까 네. 이 팀은 진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유는 있지만 비타지랑 지금 5점 차이가 나는데 경기 2경기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스파르타크의 시즌 최종전은 비타지전입니다. 현재 8위, 9위를 달리고 있는 스파르타크와 비티아지가 시즌 최종전에서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이거 여차하면은 단두대 매치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요케리트는 그 그룹 중에 좀 유리한 게 3경기 4경기 덜 했거든요. 거의 이제 뭐 5강 안으로 들어오는 임박했습니다. 예, 스파르타크보다 5경기를 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스파르타크보다 승점이 2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케리트도 남은 경기 소화에 따라서 디나모 모스크바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이런 부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어쨌든 서부 같은 부분은 조금 이제 그룹이 나뉘기 시작했다. 상위권, 최상위권, 상위권, 이제 플레이오프권 이런 게 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네. 3위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불, 4위 디나모 모스크바인데 이 두 팀이 이제 같은 타라소프 디비전 소속이고 타라소프 디비전 선두인 체스카 모스크바가 조금 이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체스카는 못 따라잡으면 서부 3위 싸움을 이제 그렇죠. 좀 봤었잖아요. 로코모티프와 디나모 모스크바. 근데 요즘 보면은 로코모티프가 조금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전력이 좀 안정적인 팀이 앞서갈 수밖에 없죠. 예. 네. 이제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복을 탈 수밖에 없는 팀입니다. 이제 팀 흐름상, 시스템상 네. 아무래도 1라인에 너무 기대는 비중이 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최근 요즘 디나모 모스크바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좀 그런 상황도 관측이 됐기 때문에 디나모 리가에게도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로코모티프가 지금 많이 앞서 나가죠. 이제 2경기 덜 했는데 승점 차 3점이 나버리면은 그렇죠. 전력 차이까지 네. 감안을 하면은 좀 많이 유리해졌다. 일단은. 로코모티프가 2위인 스카보다 2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 2점이 뒤져 있으니까 뭐 스카하고 거의 지금 같은 위치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건 같은 디비전이 아니다 보니까 눈물 납니다. 서부 2위를 할 수는 없다는. 이 감독이 중요한 거예요. 스카베카 감독 들어오니까 로코모티프가 그냥 다른 팀이 돼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좀 좋은 영향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가장 이제 큰 성장을 보인 팀이 로코모티프인 것 같네요. 풀키넨까지 살린다 이러면 끝났습니다. 이걸 진짜 살리는데 성공한다 이러면은 네. 진짜 올해 로코모티프는 진짜 서부 결승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있어요. 기대감이 큰
로코모티프의 시즌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에 이제 서부 2위, 3위의 맞대결이 있어요. 스카와 로코모티프 주목을 끌 것 같습니다. 이제 팀당 15경기에서 17경기, 18경기 뭐 이 정도 남아 있는 정규리그 KHL인데요. 몇 번 시드를 차지할 것인가, 플레이오프에 가냐 못 가냐, 뭐 더 중요한 승부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54회, 오늘은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으로 시작해서 KHL로 이렇게 준비된 소식은 모두 다뤘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NHL 2020-2021 시즌 개막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1월 13일 수요일, 한국 시각으로 14일 오전이 될 텐데요. 기대를 해주시면 예, 그래서 다음 주 감사하겠습니다. KHL 없다. 네. 라는 부분 좀 미리 예고를 NHL 팬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은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열려 있고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있으니까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첫 녹음으로 진행됐던 254회 여기까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와 박김철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